안녕하세요. 교수 박지영입니다. 요즘 말을 많은 탄소 중립에 대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를 주제로 해서 2050, 1.5 이 단어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이 추구하는 그 미래의 주요 발전 전략 키워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스마트고 또 하나는 그린입니다. 요즘 그 TV를 틀면 뭐 광고에서 ESG 기업이니 친환경 기업이니 하면서 초록색 배경에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걸 쉽게 여러분 보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탄소 중립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세요? 탄소의 실질적인 배출을 중립인 0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는 탄소가 상당 부분 그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배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중심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혹은 그대로 다시 흡수하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서 이를 실질적으로 0으로 만드는 것을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100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그러면 다시 100만큼의 이산화탄소를 통제해서 결과적으로 0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건 뭘까요? 이산화탄소를 못 만들어내게 하는 거겠죠. 감축을 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기업이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게 넷지로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넷지로라는 의미가 탄소 중립하고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본다 그러면 좀 다릅니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그 온실가스가 우리 크게 6가지가 있거든요.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학. 근데 이 넷지로는 바로 이 온실가스를 일으키는 6개 순 배출물을 모두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탄소 배출이라는 건 이 중에서 뭡니까? 이산화탄소를 0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 의미가 구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알고 보면 넷제로가 조금 더 광의의 개념이고 실행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탄소 중립은 언제 어떻게 나왔나? 그런 거 아닙니까? 이 탄소 중립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 50년 정도의 환경 분야, 환경 경제학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거두이신 그 윌리엄 노더스라는 그 예일대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2018년도에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고 지금도 활발하게 연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1975년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게 된다 그러면 지구 온도가 산업화 대비 2.4도에서 4.4도 정도 상승하게 될 거다. 그러니 조심해야 된다. 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2년이 지나고 1997년에 그 일본에서 교토 의정서라는 걸 합의했는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 협약이죠. 이 당시에는 그 논의가 진전되나 싶었지만 이마저도 2001년도에 미국이 탈퇴하면서 힘이 빠지게 됩니다. 당연히 환경 문제는 계속 이슈가 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2015년도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파리에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진행이 됩니다. 이전에는 교토 협약 의정서가 선진국 대상이었다고 하면 15년도에 있었던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개발도상국까지도 포함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그런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 파리 협정이 시작되는 원년이 2021년이었고요. 이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TV든 대중매체를 통해서 ESG, 기후, 탄소 중립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우리들도 많이 듣게 되는 그 이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후학자들은 온도가 2도씩 상승하는 것을 티핑 포인트, 다시 말해서 불가역적인 온도로 보고 있습니다. 스프링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나게 되면 원래 모형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늦게 되고 이런 것들이 2007년에 IPCC 4차 평가 보고서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협약인데요. 이러한 4차 평가 보고서 Assessment Report라고 합니다. 평가 보고서 AR4라고 하죠. 이때 이런 것들이 5년에서 7년 정도 한 번씩 발간이 되고 최근 거는 그래서 평가 보고서가 6차입니다. 그래서 AR6라고 하는데요. 이런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온 상승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대표 농도 경로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라고 그러는데요. RCP 시나리오라고 하거든요. 그런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생물이 20-30%가 멸종될 수도 있고 점점 더 심해지는 RCP 8.5에 따르게 되면 인구의 절반이, 생물의 절반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류의 20-30억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릴 거라고도 말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시나리오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게 되고 이에 따른 대비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불가역적인 온도를 2도로 보고 있고 이 티핑 포인트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거냐인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1.9도로 맞춰야 될까요? 1.99도로 맞춰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데드라인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0.5도 정도만 낮추더라도 해수면 높이는 10cm가 낮아지게 되고 생태계 위험성도 절반으로 줄고 여름철에 해빙이 되어가 녹아서 사라질 확률도 10년에 한 번 일어날 게 100년에 한 번 일어나게 된다는 등 굉장히 환경적으로 좋은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기후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티핑 포인트에 다다르기 전인 1.5도를 우리가 크라이테리어를 딱 잡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작업도 필요하고 글로벌 수준에서 AR6에 따른 현재 그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만들어져 있고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서 사회, 경제, 기후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인천 송도에서는 IPCC 총회를 열어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를 최종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45도까지 줄이고 2050년도에는 완전히 없애야 한다라고 이렇게 적시하였죠. 그래서 탄소 중립이나 기후, 환경, 자연 보호 등의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가 키워드다. 2050년 그리고 1.5. 보통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를 거의 같은 단어로 생각하고 별 구분 없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온실을 유발하는 다른 가스들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학입니다. 온실가스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온실가스가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를 좀 흡수하죠. 그래서 지구를 계속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온실가스가 없다면은 한여름이라도 이 지구의 온도가 약 마이너스 18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어떻게 됩니까? 얼음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도 그 역시 어느 정도 적당량이 있어야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셨죠, 그죠? 탄소 하나에 산소 두 개가 붙어야 안정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온실가스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산화탄소가. 그리고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그 기준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부분이 약 6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이산화탄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석탄이나 석유 등의 화석연료 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이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이, 공기 중의 방출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측정하는 단위가 ppm입니다. 이게 100만 분의 1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산업혁명 이전에는 280 ppm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정도에 처음으로 이 400 ppm을 넘어서서 현재는 약 420 ppm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대기에서 이산화탄소의 비중이 0.03%에서 0.04%가 된 것입니다. 0.01% 증가가 뭐 되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과학자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450 ppm에 이르게 되면 평균 온도가 2도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420 ppm마저도 너무 빠른 이산화탄소의 증가 속도고 이에 따라서 티핑 포인트인 1.5도에 이미 다가서서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지금 큰 문제거든요. 그럼 450 ppm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2도에 다다르게 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메탄 잘 아시죠? 이 메탄가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귀를 끼면 나오는 게 바로 이 메탄가스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소비하는 쌀농사 그리고 육식 등에 필요한 대규모 가축 사육에 따라서 이 가축들이 공기 중에 내뱉는 이 메탄가스가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대략 소 한 마리가 하루에 소화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메탄은 250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등 이게 버려진 쓰레기가 썩는 과정에서도 생기는 게 바로 메탄이거든요. 온실 효과에 기여하는 기준에 메탄이 온실가스에 차지하는 비중은 15%에서 한 17% 정도가 됩니다. 결국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로 큰 게 이게 메탄인데, 이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100년에서 200년 동안 지속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메탄은 이게 약간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H가 O하고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 12년 정도의 평균적으로 대기 중에 지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탄은 배출량을 감소할 방안을 준비하게 되면 가장 빠르게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스이기 때문에 최근에 정부가 이 메탄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 부분을 줄이려는 노력을 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산화질소 혹은 일산화이질소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웃음가스이지 않습니까? 마시면 에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흡입을 하게 되면 얼굴 근육을 마비시키고 마취 효과를 줍니다. 실제로 치과에서 어린이들 진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화질소는 그 화학 비료에서 배출되거나 화석 연료를 태울 때 이산화탄소와 함께 배출이 됩니다. 배출량 비중으로는 2에서 3%밖에 되지는 않지만 온실 효과에 기여하는 그 비중이 무려 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배가 넘는, 비중 대비 기여도가 2배가 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출량 비중이 2, 3%인데 온실 효과 비중이 6%로 차이가 나는 거. 비중은 작더라도, 그게 배출량 비중은 작더라도 온실 효과에 기여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 측정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실 효과, 즉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그 비중이 가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비중을 지수로 치환해 가지고 지구 온난화 지수라는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라 해서 GWP의 그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보다 지구 온난화 지수가 높고요. 지구 온난화 지수가 이산화탄소 1kg과 비교해서 어떤 기체가 얼마만큼의 그 지구 가열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GWP, 지구 온난화 지수에 따르면, 다시 말해서 동일한 양 기준으로 이산화탄소에 비해 메탄은 약 21배, 아산화질소는 310배, 약 300배 이상의 더 강한 지구 온난화 가열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이 세 개 가스는 불 속의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배출되는 게 아니라 100% 인간이 만들어낸 기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에어컨, 냉장고 이런 것에 들어가는 냉매 또는 반도체 공정 이런 데 사용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가스를 모두 다 합해도 배출량의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환경에 치명적입니다. 아까 온난화 지수를 말씀드렸는데요. 수소불화탄소나 과불화탄소는 각각 온난화 지수가 1300에서 7000 가까이 됩니다. 동일한 1kg이 나가게 되면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이 정도로 높다는 거죠. 그리고 육불화황은 무려 24000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불화황 1kg이 이산화탄소 2400g과 같은 정도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가스들은 대기 중에 인간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사라지질 않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너무 단단한 거죠. 320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사라지지 않고 지구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지구온난화 지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스들이 아직까지 대기 중에는 그 농도가 높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육불화황의 경우 2018년에는 대기 중에 그 농도가 9.5 ppt,
이 9.5 ppm보다 훨씬 낮은 그런 ppt의 단위로 해서 9.5 ppt로 지구온난화 기여도가 이산화탄소의 0.005%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더 많이 올라왔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온실가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를 다양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은 화학적 방법을 통하든 또는 우리가 새로운 기계를 만들든 또는 다른 대체 가스를 만들든 형태로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실제 우리가 노력하는 것까지 포함한 노력들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겠지만 정확하게 잘 모르는 용어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IPCC, UNFCCC, AR6, COP 등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다음 시간에 ESG, CBAM, NIR 등과 같은 용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가장 먼저 아셔야 할 단어가 바로 IPCC입니다. IPCC는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약자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말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된 유엔의 산하 협의체입니다. IPCC에서는 5에서 7년 한 번씩 평가보고서 Assessment Report, 줄여서 AR이라고 하는 것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보고서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 정부끼리 협상할 때 근거자료로 활용이 되므로 영문으로 발간하는 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에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 AR 발간 시간이 길고 또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그 영속성이 오래 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AR은 IPCC에서 발간하는 평가. TMI이긴 한데요. 그 작성 과정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정부와 업저버 기구에서 추천받아 IPCC에서 선정된 전문가들이 스코핑 회의에서 개요 초안을 만들게 됩니다. IPCC 총회에서 그 개요 초안을 승인합니다. 보고서 저자 및 검토 편집위원을 추천합니다. IPCC 의장단이 추천된 전문가들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저자들이 초안을 작성하면 이후 전 세계 전문가들이 검토를 합니다. 두 번째 초안과 정책 결정자를 위한 요약 보고서 초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번엔 각국 정부와 전문가들이 검토합니다. 보고서의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각국 정부에 배포되고 정부는 최종 승인을 위해 검토를 합니다. IPCC 총회에서 최종 수정을 거치면 승인과 채택이 이루어집니다. 유엔 기후협약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으로 현재는 197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992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92개국이 참가해 154개 국가가 서명한 리우 환경 협약이라고도 합니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 38개국, 여기에는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는 이른바 교토 의정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1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12년 이후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는 발리 로드맵을 채택했고 2009년 말까지 2012년 이후에 이른바 포스트 교토 체제를 위한 세계 각국 간 협정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2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선 지구온도를 2도로 낮추자는 내용의 코펜하겐 의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컵이죠.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 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파리 협정서 체결을 위해 2009년 코펜하겐 의정서의 지구온도 억제 목표치를 유지하며 1.5도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파리 협정서는 195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참여해 체결했다는 그 특징이 있고 작년을 시행 원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COP은 Conference of the Parties의 약자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체결된 기후변화 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반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당사국들의 회의를 말합니다. 제1차 컵은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었으며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컵에서는 온실가스의 구체적 감축 목표를 설정한 교토 의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 2020년 만료되는 교토 의정서를 대체해서 202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국제협약으로 아까 말씀드린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컵21에서 2021년부터 세계 197개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를 규정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컵26은 작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되었으며 석탄 발전 단기적 감축과 선진국은 2025년까지 기후변화 전기금을 2배로 확대하는 등의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기후변화 관련 축약 용어에 대한 제2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단하게 용어에 대한 것만 살펴보고 알아보지 못한 용어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ESG, CBAM, CCUS, RE100입니다. ESG는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따 조합한 단어로 각각 환경적이고 사회적이며 한국에서는 지배구조 정도로 번역이 되는 Governance가 있습니다. E는 회사 운영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과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파트너십까지도 포괄하는 그런 컨셉으로 Governance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초창기에는 기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적인 요소로서 이 세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 평가에 의해서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는가를 중심으로 한 재무적인 정량 지표가 중요했었죠. 그러나 점차 기업이 사회에서 부담해야 하는 책임에 대한 담론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기업을 평가하는 것에도 비재무적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비재무적 가치 중에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를 ESG라고 합니다. 사실 이 ESG라는 단어는 요 근래 많이 보이는 이유가 바로 환경적인 environmental 때문인데요. 이게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이슈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꼭 ESG가 기후변화에만 관련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얼마나 친환경적이냐는 물론이고 얼마나 투명하고 평등하게 회사가 운영되는지 또 지역사회와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포함하는 컨셉이 ESG가 되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요즘 MSG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ESG를 여러분들이 많이 뿌려야 기업과 국가가 잘 운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 국경 조정 제도입니다. 2021년 7월에 EU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탄소 배출 무역 거래 시스템을 연동해서 동시에 공개한 게 바로 탄소 국경 조정 제도입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란 고탄소 수입품의 추가 관세 등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나 관세를 말하는 것으로 일종의 탄소 국경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는 2025년에서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런 제도가 생기게 된 이유는 국가마다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수준 차이를 이용해서 EU 영내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온실가스 규제가 적은 국가로 이전한 뒤 다시 EU로 역수입되어 결국 유엔이 지향하는 수준의 탄소 배출 규제를 무력화하는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즉 EU는 수입 제품 중에 영내 생산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담시켜 지구 수준의 탄소 배출량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EU는 그 영내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동일하게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해외 경쟁업체는 탄소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 형평성을 맞추려는 일환으로 앞으로 EU 영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발맞추어서 다른 나라들에서도 연쇄적으로 이 CBAM이 채택되리라 예상됩니다.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입니다. CCUS는 CCU, 탄소 포집과 활용, Utilization이죠. CCS, 탄소 포집과 Storage, 저장, 이 두 기술을 통합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CCUS는 단순하게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서 이미
배출된 탄소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해지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죠. CCS는 발전소나 공장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기 전에 포집해서 저장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액화시켜 땅이나 바다에 저장시키는 것이죠. 이 CCS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탄소를 저장하기 위한 대규모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운송 비용과 탄소를 저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부작용 등의 문제도 있기에 이를 해결할 방안들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런 CCS의 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해 CCU가 나온 것입니다. CCU는 탄소를 리사이클링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비전환 직접 활용 기술과 탄소를 다른 무언가로 바꿔 사용하는 전환 기술로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나왔죠. Renewable Energy 100%. 아리백은 자사가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을 2014년에 국제 비영리단체인 클라이밋 그룹과 Carbon Disclosure Project, CDP라고 하죠.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의 주도로 시작되었습니다. 13개의 기업이 참여하면서 시작되었고 현재 2022년 1월 기준으로는 349개의 기업이 회원으로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 SK그룹의 자회사가 회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2021년까지 14개의 기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을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카본 프리를 주장하는 CF100 이 단어도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탄소 중립을 이야기할 때 자주 나오는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했다. 안녕하세요. 교수 박지영입니다. 밖은 날씨가 벌써 엄청 덥습니다. 이번 여름도 폭염일 것이라는 그 뉴스가 심상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번에 배웠던 티핑 포인트가 가지는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이렇게 어느 특정 지역에서 일정한 시간에 나타나는 단기적인 기상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날마다 변화하게 됩니다. 오늘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반면에 기후는 어느 지역에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나는 날씨의 평균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의 예를 들어볼까요? 날씨는 그날의 기분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기후는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기분은 매일같이 변하는 게 정상입니다. 우울한 날이 하루 이틀 갈 수는 있지만 그런 날이 오래되면 그 사람은 우울증 아닌지 의심해 봐야겠죠. 반대로 평소에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성격으로 변한다면 그것도 분명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과 유사합니다. 변해야 할 날씨가 변하지 않고 몇십 일간 장마나 폭염이 이어져 전혀 다른 성격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을 말하죠. 따뜻한 기후인 지역에서 보이지 않던 눈이 갑자기 폭설로 내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지역은 이런 폭설에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 사회가 마비되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구가 점차 더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구 전체가 동시에 모든 곳이 동일하게 더워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극지방은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빠르게 가열되고 있습니다. 즉 고위도와 저위도 간의 온도 차이가 점점 없어지게 되고 온도 차이가 적어진다는 이 문제가 바로 기류의 순환이 적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극단적인 날씨가 지속되게 됩니다. 지난번 티핑 포인트 말씀드렸죠. 영상 여기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이 지구온도 상승이 왜 문제가 될까요? 지구온도 상승에 따라 더 많은 물이 증발하게 됩니다. 사실 물은 우주 밖으로 빠져나가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결국 대기에 수증기가 쌓이게 되고 이 때문에 폭우로 내리는 곳이 있게 되는 반면 또는 온도 상승에 따라 가뭄으로 나타나게 되는 곳이 분리가 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기후순환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말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심각한 폭우가 내리는 반면에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가뭄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극지방이 2배, 3배 빠르게 가열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빙하가 녹습니다. 원래 극지방에는 햇빛이 들어오면 빙하에 반사되어 다시 우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온이 올라서 빙하가 녹게 되면 빙하에 반사되어야 할 햇빛이 바다에 흡수되고 바다 온도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온이 올라간 바다는 다시 환류되어 더 많은 빙하를 녹이게 되고, 그러면 바다는 더 뜨거워집니다. 대기 중에 에어로졸이 내려앉거나 미생물이 번식하면서 빙하가 흰색으로부터 탁한 색으로, 특히 검정색으로 이렇게 변해가게 됩니다. 뭡니까? 흰색은 반사를 하지만 검정색은 햇빛을 흡수하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영구 동토층에서 발생합니다. 극지방 바로 아래에 영구 동토층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1년 내내 얼어 있죠. 이 땅 속에 뭐가 있냐면 메탄, 탄소 이런 것들이 묻혀 있습니다. 특히 탄소 같은 경우가 대기 중에 거의 2배에서 한 4배 정도까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근데 이 땅이 녹아가지고 메탄과 탄소가 공기 중으로 배출되게 되면 온난화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영구 동토층이 녹게 되고 다시 더 많은 온실가스가 나오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영구 동토층에는 오래전에 죽어버렸던 그런 짐승의 사체에서 바이러스와 병원체 이런 것들이 묻혀 있고, 이러한 것들이 부활하게 되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티핑 포인트에 다다르는 상황까지 오게 되면 사실 인간의 노력은 별로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인간이 이 티핑 포인트에 다다른 지점에 가서서는 더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온난화를 막을 수 없는 불가역적 상황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이죠. 지구가 바로 자연이 스스로 열을 올리는 악순환의 사이클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찜통의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기후위기에서 티핑 포인트란 바로 이런 불가역적인 자연의 힘에 도달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이 손을 쓸 수 없는 특이점. 과학자들은 바로 이 특이점을 1.5도에서 2도 사이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Because we firmly believe that this recognizes the need for these energy sources in transition. 원래 이 텍소노미는 분류 체계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인 단어죠. 그것도 어떤 관계형 네트워크의 분류가 아니라 예출형으로 위계적 구조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EU가 붙으면 내용이 많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EU 텍소노미는 어떤 에너지원이 친환경, 녹색 사업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그 기준으로서 유럽연합, EU가 녹색 분류 체계를 칭할 때 쓰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텍소노미에 포함된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는 각종 금융 및 세제 지원을 제공해서 투자를 육성하게 됩니다. EU 텍소노미에서 가장 화두가 된 것이 바로 원전 그리고 천연가스입니다. 이 둘을 그린 텍소노미로 포함할 것인가, 제외할 것인가, 이게 이슈였습니다. 독일과 덴마크 등 7개국은 글래스고에서 원자력을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공동 설명을 발표하기도 했죠. 이에 반응해서 프랑스, 핀란드, 폴란드, 체코 등의 동유럽 8개국은 유럽연합 영내 주요 신문에 일제히 우리 유럽인은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공동기고문을 싣기도 했죠. 결국 유럽의회가 이번 올해 2022년 7월 6일에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를 지속 가능한 그린 텍소노미 혹은 EU 텍소노미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발표합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가 들어간 텍소노미가 내년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물론 신규 원전 투자에 대한 몇 가지 조건이 있긴 합니다. 투자 대상이 될 신규 원전은 2045년 전에 그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원전의 경우에는 2040년까지 수명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신규 원전을 짓는 EU 회원국은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 세부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수명 연장을 하고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투자에는 전력 1kW 이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이 270g CO2 equivalent, 다시 말해서 이산화탄소 환산량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270g CO2 equivalent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발전소는
2035년부터는 저탄소 가스 등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인 K-텍사노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5월 그 초안이 공개되었는데요. 12월 말까지 2022년 12월 말까지 원전을 빼고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와 액화 천연가스를 넣은 K-텍사노미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자력 발전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 위에 EU 텍사노미하고도 관련이 있었던 거죠. 2022년 9월까지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되도록 K-텍사노미를 개정하겠다고 밝혔고, 소형 원자로 SMR이라고 합니다. 소형 원자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에 대한 개편 작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EDS입니다. Long 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5년 파리 협정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때 지구 평년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2도씨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온도 상승은 1.5도씨 이하로 제한하자고 합의했던 거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화석연료 의존을 낮춰갈지 장기적인 계획을 각 나라에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우리가 LEDS,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1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관계부처 협동으로 2050년 LEDS를 수립해서 발표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 아래 5대 기본 방향과 부문별 추진 전략을 명시했는데요. 그 5대 기본 방향은 첫째,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 수소의 활용 확대. 둘째,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셋째, 탈탄소 미래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넷째,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다섯째,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 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National Inventory Report,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무엇일까요?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온실가스 배출원과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리스트를 말합니다. 단순히 배출량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려고 만든 거죠. 이에 따라 각 배출원, 온실가스 배출원 또한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서울시면 서울시, 부산시면 부산시, 또 산업 부문별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발표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우리나라 전체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매년 공표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으며 링크는 여기 있습니다. 이는 정보 수집과 체계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공표 시 발표되는 자료는 보통 현재를 기준으로 2, 3년 전 정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대상이 뭘까요?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산화탄소 및 메탄 등을 포함하는 6대 온실가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온실가스들은 각 온실가스별로 배출량이 산정됩니다. 근데 이 배출량은 어떻게 산정이 되냐면 산업별로 얼마만큼 나오는지가 되는 거죠. 이를 지구온난화 지수에 곱해서 CO2, 이산화탄소의 기준으로 환산을 시킵니다. 보통 톤 혹은 킬로그램 CO2 이퀴벌런트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O2 이퀴벌런트가 되게 중요한 단어가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온실가스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아하, 어떻게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만들어지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등을 알 수 있으시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어떻게 산정이 되고 얼마만큼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게 미래에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관련 내용은 전문가를 모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라고 하지요. 이 기술에는 일론 머스크는 1200억, 빌 게이츠는 1000억 원 투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CCUS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화성 갈 거니까의 일론 머스크와 빌 게이츠도 주목하는 바로 탄소 저감 기술,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저희 채널을 꾸준히 봐오셨다면 낯설지 않은 그런 컨셉입니다. 바로 CCUS입니다. 이산화탄소, 카본을 캡처, 포집해서 그리고 이걸 활용하는, 유틸라이제이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스토리지까지 하는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라고 하지요. 이 기술에는 일론 머스크는 1200억, 빌 게이츠는 1000억 원 투자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기술이라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걸까요? CCUS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석 연료 사용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해 활용하거나 저장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산화탄소를 자원화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CCUS는 1972년에 미국 발베르데 발전소에서 최초로 활용되었고 50년의 연구 끝에 최근에 상용화 단계에 근접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는 2070년 글로벌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CCUS가 총 감축량의 15% 수준을 감당할 수 있을 거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바로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연간 10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처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CCUS 기본 원리와 활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상용화에 가까운 방식은 바로 습식 방식으로 암인계 용매를 활용해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러한 습식 방식은 액체 흡수제를 이용해서 발전소의 배출가스에서 고순도의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기술인 거죠. 이렇게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저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활용까지 갈 거냐, 그래서 스토리지일 때는 CCS이고요. 활용까지 넘어가게 되면 CCU라고 하고 이 둘을 합칠 경우에 CCUS, 저장과 활용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저장에 관한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받는 저장 장소는 바로 폐유전, 가스전, 신부염수층과 같은 깊은 지하나 해저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는 동해 가스전에 연간 4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바로 CCS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술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CCS 기술에도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바로 대규모 장소를 찾는 것과 또 지진 등과 같은 큰 예상을 벗어난 재난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게 봉인 해제가 되어서 봉인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스토리지가 부서져서 가스가 튀어나올 수가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이러한 피해가 엄청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장보다는 활용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직접 활용해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저장이 가져올 잠재적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이유로 인해서 활용이 훨씬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CCU는 크게 화학적인 전환 또는 생물적인 전환 또는 광물 탄산화 그리고 기타 활용 방법 등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화학 전환에는 젖산과 포름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각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가축의 사료, 첨가제로 사용되는 것들이거든요. 광물화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탄산칼슘과 경질 탄산칼슘으로 정제를 해서 바로 시멘트와 또는 골재 등과 같은 건축자재, 제지산업의 도포제 이런 것 등으로 활용할 수 있죠. 이외에도 현재 많은 활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는 이 CCU가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므로 활용 기술의 최대 주안점은 기존 생산 방식에 비교해서 바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냐는 거죠. 비싼 가격과 소비자의 합의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성숙한 사회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개 볼게 DAC라고
직접 공기 포집이 있습니다. 이 CCUS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공장 등의 오염원 주위에서만 바로 유용할 거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직접적으로 공기를 포집하는 DAC 기술은 공장이나 산업시설같이 이산화탄소 집중도가 높은 곳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거대한 공기청정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두 개의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위스의 클라임웍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 캐나다에는 카본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방식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둘 다 카본을, 공기 중에 있는 카본을 포집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클라임웍스라는 회사는 필터 방식으로, 필터를 종해해서 필터에 흡착이 되는 방식으로 이 탄소를 포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집한 탄소를 농작물 키우는 곳에 쓸 수도 있고 광물화 시킬 수도 있고 또는 코카콜라 공장에 보내서 탄산음료 제작에도 사용한다고 하네요. 반면에 이런 카본 엔지니어링사가 하는 것은 수산화 포타슘이라는 용액을 통해서 탄소를 걸러내는 겁니다. 카본 엔지니어링은 이 탄소를 가지고 친환경 연료를 만드는 데 쓰기도 합니다. 자동차, 비행기 연료 이런 등으로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로우 카본이라는 회사가 제로씨라는 기계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공기를 포집하는 영역에 뛰어들었으며 미국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면에서 친환경처럼 보이는 DAC에도 한계가 있죠. 바로 아까 보았던 경제성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비용 대비 탄소 흡수 효율이 좀 비효율적입니다. 공기 중에 0.04%밖에 차지하지 않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려면 수많은 팬을 돌려야 합니다. 에너지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탄소 포집보다 탄소를 발생시키는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발전의 필요로 하는 이산화탄소가 생기게 되고 에너지 생산을 위한 경제성이 떨어져서 현재로서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키오솔이라는 게 있습니다. 키오솔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국산화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입니다. 소재에 관련한 기술로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탄산칼슘을 주 물질로 하고 있고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증진제를 첨가해서 만든 것이죠. 그렇다면 높은 온도에서 잘 떼어내지는 이산화탄소의 전환을 위해서 이를 포집하고 떼어내는데 유용한 고온 처리 기술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 키오솔은 고압에서 이산화탄소를 잘 포집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기술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떼어내기 위해서 고열이 필요하며 이 공정이 운영 비용의 대략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키오솔은 이 점에서 기존 기술들보다 20%의 그 공정 비용을 감축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이유가 기술의 실효성이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10톤의 탄소를 수집하기 위해서 11톤만큼의 탄소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오히려 손해니까요. 이처럼 공정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과 에너지를 줄여주는 그것이 바로 CCUS의 가장 큰 해결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키오솔의 효율성이 더더욱 증대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발전되기를 바로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키오솔은 혼합 가스의 특성에 따라서 석유화학용, 가스 발전소용, 시멘트용 등 세분화되어 개발이 되었습니다. 최근 SK 머티리얼즈에 이러한 기술을 이전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키오솔에 대한 관심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2050을 향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탄소 중립을 시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럼 기업들의 탄소 중립을 위한 활동이 담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스코프스라는 게 있습니다. 스코프 1, 2, 3 그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도대체 이 스코프이 뭐냐? 그래서 오늘은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프스 1, 2, 3를 알기 위해서 먼저 그린하우스 가스에 대한 프로토콜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린하우스 프로토콜을 세계 지속 가능 발전 기업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와 세계자원연구소가 제시한 온실가스 회계 처리 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1988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콥 1, 2, 3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영역에 따라서 나눈 것입니다. 스콥 1은 직접 배출로 기업이 바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자원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말합니다. 직접 배출 탄소는 4가지로 보통 분류가 됩니다. 연료와 열을 만들어내는 연원 장치 등에 포함된 고정적인 연소, 자동차와 트럭 등 기업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운송수단에서 발생하는 이동연소, 냉장 및 냉방 등에서 방출되는 비산 배출, 공장의 매연이나 시멘트 제조 시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산업 공정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세스 방출이 있습니다. 스콥 2는 사업자가 소비하기 위해 구입하는 전기, 스팀, 냉방 등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로 간접 배출을 말합니다. 전력, 열, 수도, 그리고 폐기물 발생 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스콥 3는 기타 간접 배출입니다. 스콥 2에 해당하는 간접 배출, 탄소 배출을 제외한 모든 탄소 배출을 말하는 걸로 사업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은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그 이외의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합니다. 크게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활동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업스트림 활동은 공급자의 항목입니다. 소재 생산이나 공급사와의 협력 등의 기업 차원에서 일어나고 바로 관리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업무상 출장이거나 출퇴근, 사무실 가구의 설비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다운스트림은 반대로 소비자 중심의 항목입니다. 제품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그 과정, 소비자가 사용한 후에 폐기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탄소 생성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죠. 문제가 바로 이 다운스트림에 해당하는 요소가 측정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해당 물품을 어떻게 소비하는지는 개인마다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추적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간접 배출이라는 이름과 함께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에 공시 의무도 없는 이 스콥 3 배출이 가장 적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글로벌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비율을 보게 되면요, 스콥 3의 배출량이 평균 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예를 보시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스콥 1과 스콥 2의 탄소 배출량이 스콥 3의 탄소 배출량보다 훨씬 작습니다. 삼성이 2019년에 발표한 기후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스콥 3 탄소 배출량은 약 7천만 톤으로 나와 있지만 스콥 1과 스콥 2의 탄소 배출량을 대략 한 1,700만 톤 정도로 해서 4배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은 제품의 가공, 운송, 폐기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해서 기후변화 대응 전담 조직을 구축하는 등 스콥 3에 대한 대응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SKT는 스콥 3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려고 노력 중이며 온실가스 감축 로직에 대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ESG 평가기관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로부터 최고 등급을 받은 SKT는 스콥 3 관리를 위해서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 자본재, 연료 및 에너지 사용, 가맹점, 투자 등 총 9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배출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업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스콥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접 배출보다는 간접 배출의 양이 확연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도, 기후위기를 벗어나는 길도 바로 독자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엮여서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어렵지만 재미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